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수업 시작했으니까 자리에 앉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만 보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1시간 한국사 씩씩하게 해보고 맛있게 점심 먹으러 가봅시다. 오늘 메뉴 괜찮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근대 이전 한국사에 의해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세 번째 시간 외란과 호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요. 조선의 건국, 조선이 세워진 것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는 살인의 성장과 분당의 등장이라는 것에서 이제 조선의 정치가 변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조선에 대해서 배웠던 것 중에 전쟁 있나요? 없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임진왜란부터 시작할 이 전쟁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근데요, 선생님 위에 연도를 써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던 게 1392년이라면 우리가 오늘 배울 전쟁의 시작은 1592년, 정확하게 200년 차이가 납니다. 조선은 그 200년 동안 건국 이래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0년 만에 겪게 되는 이 전쟁으로 인해 조선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전쟁을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전쟁을 겪게 되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일단 사람이 많이 죽겠죠. 전쟁이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땅이 많이 망가져요. 그쵸. 그 국가의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심해져요. 전쟁에서 지게 될 경우에는 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준 이 영향력들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전쟁은 이렇게 한 나라를 많이 변화시키는, 많이 파괴시키기도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전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오늘의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울 거고요. 첫 번째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란의 배경, 전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호란의 배경, 전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외란과 호란 맨 앞에 나왔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진왜란의 배경, 도대체 200년 만에 전쟁이 왜 일어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임진왜란을 우리가 지금 배우긴 하지만 옛날 중학교나 혹은 여러분들이 매체에서 아마 많이 들어봤던 유명한 일본인 이름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전쟁을 왜 일으켰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전에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조선이 200년 동안 커다란 전쟁은 없었을 때 반면 일본은 100년간 전국시대라고 해서 온 나라가 작게 찢어져서 한 영주들끼리 서로 영토 전쟁을 해가면서 조금씩 나라가 분열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전쟁의 시대를 100년 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해버리면서 더 이상 일본은 전쟁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졌습니다. 자, 평화시대가 되자 우리는 평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이 전쟁을 직업으로 삼는 무사들에게 평화는 오히려 자기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겨우겨우 100년 만에 전쟁을 끝내놨는데 이런 무사들이 나에게 위협이 되면 좋을까요? 그쵸, 하나도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무사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가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 안쪽의 불만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불만들을 나라 밖으로 돌려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버려서 우리 내부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욕망, 100년간 찢어져 있던 자기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더 넓은 곳, 대륙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합쳐져서 슬슬 전쟁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에게 정령가도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정령가도는 뭐냐면요, 나 가고 싶어, 정벌하러 가고 싶어. 근데 중국의 명나라를 가고 싶은데 바다로 삥 돌아가자는 거 뭐니까 조선의 육지로, 조선 땅으로 좀 걸어 올라가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부합니다. 왜냐면 우선 일본군이 우리 땅으로 걸어 올라갈 때 우리 조선 백성들의 농토를 짓밟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백성에게 단 한 명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군신이자 부자 관계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이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특히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 유교 사회에서 충과 효 중에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충과 효를 모두 갖고 있는 이 명나라의 관계에서 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고 이를 빌미삼아 일본은 조선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92년에 나라가 세워진 지 200년 만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초반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먼저 군사적으로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우리가 200년 동안 전쟁 준비를 안 했을 때 일본은 100년 동안 전국시를 거치면서 특히 포르투갈이라는 곳에서 조총을 받아오게 되는데요. 조총의 화력은 우리 조선의 활보다 대략 5배 정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총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조자예요. 일석이조할 때 그 세조, 새를 잡을 만큼 정확도가 좋은데 화력도 활보다 좋으니 우리 조선이 상대가 안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준비가 안 됐던 조선은 어떻게 했느냐? 선조는 왕으로서 끝까지 수도를 지키거나 백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의주는 선생님 좀 이따 지도 보여주겠지만 거의 북한 끝쪽입니다. 여차하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곳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그럼 선생님, 조선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상 못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조선은 지난 시간에 살인과 분당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분당, 서로 당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데요.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전쟁이 날 거라는 소문이 점점 돌게 되자 불안해진 선조는 각 당들의 사람들에게 일본을 정찰하라고 오라는 미션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둘이 같은 곳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달라요. 어느 쪽은 전쟁이 날 거니까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면 반대쪽에서는 전쟁 안 나니까 준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선조는 아무래도 전쟁 안 나는 게 좋겠죠.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화력도 밀리고 준비도 안 된 조선은 왕이 도망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선조는 의주까지 넘어가서 명나라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의주가 어디냐면요, 저기 나와 있죠. 여차하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대략 보름 만에 수도였던 한양을 빼앗기게 되고 이때 경복궁, 조선의 궁궐이었던 경복궁도 함께 불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반에 밀렸던 임진왜란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육지에서는 실패했지만 바다에서는 전세를 뒤집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죠? 누구죠? 그렇죠, 이순신. 이순신이 필두로 한 수군이 바다에서 승리를 하고 또 이로 인해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의병이 됩니다. 자, 의병은요, 원래 군인은 아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움터에 뛰어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승리하면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입히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선조의 지원 요청을 받았던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평양성, 육지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전세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진왜란의 주요 전개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이 이렇게 전세가 뒤바뀌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요, 일본은 휴전협정을 제안합니다. 전쟁을 잠깐 멈추자 이거예요. 이로 인해서 전쟁이 잠깐 멈춰지게 되고 앞으로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지 협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협정의 내용이 좀 이상할 겁니다. 일본은 뭘 요구하냐면요, 조선 전국의 팔도 중에 4개의 도를 요구하면서 50%나 영토를 달라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명나라의 황녀를 일본의 정실 부인도 아닌 후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도 명나라도 받아들이지 못할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여러 요구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다 무리한 요구들이었으니까 협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싸워야죠.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정유년에 일본이 다시 쳐들어왔다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 다음 연도가 되면은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일본군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자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7년간의 외란이 끝나게 됩니다. 자, 7년간 싸웠던 이 전쟁에 참여했던 뭐 조선, 명나라, 일본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됐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으로도 물적으로도 가장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해요. 그죠? 우리 땅에서 싸웠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고 우리 땅 망가지게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으론 신분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힌트. 아까 왕이 어떻게 했나 생각해보세요. 전쟁 나자마자. 그렇죠. 여태까지 왕이라면서 세금 다 받아갔던 사람이 막상 전쟁이 나자 백성들 지키지 않고 수도도 버리고 외주까지 도망가게 되면서 신분제가 오히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명나라는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할게요.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도와준 건 너무너무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었지만 이때 명나라가 자신의 기둥을 뽑아서까지 도와줍니다. 우리 입장에선 천만다행이었죠. 정말 많이 도와주게 되면서 명나라는 오히려 국력이 쇠퇴, 약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중원 대륙을 두고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전쟁을 했던 일본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먼저 정권이 교체됩니다. 왜냐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 어린 도요토미 히데요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세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은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할 때 정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 나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세력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어린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정권을 두고 싸운 끝에 승리를 하면서 오늘날 도쿄인, 일본의 수도 도쿄인 에도에 군사 정권을 세우게 되면서 도요토미 가문이 몰락하고 에도 막부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문화가 발전합니다. 아니, 일본도 똑같이 싸웠는데 전쟁했는데 왜 조선과 명나라는 쇠퇴하는데 일본은 발전을 했을까요? 왜냐면요, 우리 일본은 우리 조선에 돌아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우리 도자기, 우리의 서적, 그리고 우리의 많은 유학자들을 납치해가면서 일본은 반대로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외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혹시 우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호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호란은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1단계 강해군의 폐위에서 중립외교와 폐모살제를 다뤄볼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선생님 이제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는 인조의 즉위와 관련해서 인조 반정 그리고 친명 배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3단계 후금의 목표였던 중원 진출과 관련해서 4단계 청의 요구였던 군신 관계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광해군의 폐위입니다. 자, 성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광해군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바로 외란의 피해를 극복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황폐해졌던 우리나라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었죠. 자, 그래서 토지 대장도 다시 정리하고 노비문서 이런 거 다 정리하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고요. 또 성곽을 수리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안쪽에서 국내적으로 노력을 했고, 자, 그러면 국외로는 어떻게 했나 보도록 할게요. 바로 중립외교를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군신 관계이자
부자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이 명나라가 우리 임진왜란을 도와주게 되면서 쇠퇴했다고 했죠. 그 틈을 타서 만주의 여진족이 강성해지면서 후금을 세우게 되고 중원대륙을 놓고 명나라와 대립하게 됩니다. 자, 이때 후금은 자꾸 명나라를 압박하게 되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약해지면서 1대1로 쟤네를 상대가 좀 버거워요. 그럼 누구한테 도와달라 할까요? 그렇죠. 조선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겠죠. 왜? 우리가 외란때 도와줬으니까 빚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광해군은 뭐라고 얘기냐면요, 우리도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내 코가 석자야 라고 외쳐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명나라 편도 들지 않고 후금 편도 들지 않는 중리 외교를 펼치게 되면서 광해군은 중리 외교를 하게 되면서 그 어느 쪽 편도 명나라 편도 후금 편도 들지 않고자 합니다. 사실상 좀 더 강성했던 후금에게 밑보이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도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되는지는 조금 이따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고, 다음은 폐모살제입니다. 먼저 폐모살제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머니를 폐하고 폐위시키고 동생을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는 광해군의 왕권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조선에서 왕이 되는 방법이 뭐였다고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죠. 일단 왕이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왕비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여자의 분이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선 왕비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왕위를 이어받는 조건 중에 가장 유리한 게 바로 적장자라고 했습니다. 적자, 정실 부인의 아들이면서 또 궁궐이었으면 왕비의 아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첫째인 사람들이 가장 왕권이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광해군은 사실 왕비의 아들도 아니었으며 첫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해군은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원래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됐느냐? 지난 외란 때 전쟁이 너무 급박하니까 선조가 가장 유능했던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던 것이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갔을 때 광해군은 백성들과 함께 남아서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기는 누가 더 많았을까요? 백성들 입장에서 나를 버리고 떠났던 왕과 우리와 함께 끝까지 싸웠던 세자. 그렇죠. 세자가 더 인기 많겠죠. 이로 인해서 선조는 광해군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을 세자로서 잘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선조와 왕비가 죽고 난 다음에 왕비의 자리가 비었다면서 광해군보다도 자기 아들보다도 더 어렸던 여자를 새롭게 왕비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 광해군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나보다 어렸던 새엄마 왕비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창대군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창대군은 선조의 왕비가 낳은 첫째 아들 적장자다 보니까 영창대군이 성장할수록 광해군의 이 왕권 안정성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 이제 좀 불안해졌던 광해군은 이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이 영창대군의 어머니를 서쪽 궁궐에 유폐시키면서 우리 유교 사회에서 용서할 수 없는 문제였던 충과 효 중에 효를 또 어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선생님 또 중립외교도 설명한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임진왜란 때 은혜를 베풀었던 군주 우리 충의 대상이자 부자, 효의 대상인 명나라를 외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중립외교와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광해군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중립외교와 폐모살제로 인해서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광해군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인조가 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조라면 광해군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쫓겨나겠죠. 그래서 인조는 광해군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정해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명배금 정책입니다. 친명배금. 자, 무슨 뜻이냐면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아까 여진족이 세웠던 후금을 배척한다, 밀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빨리 명나라랑 싸워서 중원 대륙을 차지하고 싶은데 이 인조반정 이후에 자꾸 조선이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 명나라랑만 친하게 지내니까 이 여진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뒤통수가 불안불안하겠죠. 그래서 이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지도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도 그리는 거 이렇게 숫자 35만 기억하게 됩니다. 35 그리면 이렇게 우리나라 그려지게 되고요. 다음 중국, 일본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조선, 명나라, 후금입니다. 명나라랑 후금이랑 이렇게 싸우고 싶은데 인조반정 이후에 조선이 자꾸 명나라랑만 친하게 지내게 되니까 이 후금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627년의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공격을 했고요. 이때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요, 강화도로 피란을 떠나게 됩니다. 또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강화도로 갔느냐? 이 여진족 애들은 거의 다 유목민족,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던 애들이기 때문에 기병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굉장히 잘 싸우고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디서 못 싸울까요? 그렇죠. 바다에서 배 타고 싸우는 법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섬으로 쏙 들어가 버리게 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지난달에 고려시대 배울 때 몽골과의 전쟁에서 고려 지배층들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때도 우리 강화도로 도망갔었죠. 자, 이로 인해서 전쟁이 길어지게 되니까 후금 입장에서 좋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나 후금은 빨리 명나라랑 싸우고 싶은데 여기서 조선이랑 시간 길게 끌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후금은요, 명과의 전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으면서 좀 더 강했던 후금이 형, 약했던 조선이 동생을 맺으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후금이 더욱더 강해지더니 나라 이름을 이제 청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우리 조선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조선에게 너네 이제 우리랑 형 동생한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성장했으니 우리 신하 좀 해라. 너네 우리 왕으로 모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요, 조선에게 아주 벼락과 같은 통보였습니다. 왜냐? 앞서 정묘호란 때 맺었던 형제 관계는요, 요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였던 군신과 부자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의 군신 관계를 맺어버리게 되면 요 명나라와의 관계를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앞서 인조와 그리고 인조를 추대했던 세력들이 광해군을 쫓아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중립외교 하면서 명나라 편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쫓아냈는데 얘네들이 이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 버리면 자신들의 과거 행동까지 부정해야 되죠. 이를 두고 조선 내에서는 의견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척화론은 뭐냐면요, 평화를 배척하자. 우리가 어떻게 명나라를 배신할 수가 있어. 우리는 평화를 포기해서라도 명나라와의 관계를 지키고 청나라와 한판 싸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실을 직시해서 청나라가 이제 너무 강해, 명나라는 이제 너무 약해졌어, 우리 평화를 좀 생각해보자, 청나라의 관계를 받아들이자 라는 사람들로 나뉘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척화론이 좀 더 우세하게 되면서 거절하게 되고, 군신관계를 거절하게 되고, 청나라는 이를 이유로 1636년에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636년에 일어났던 병자호란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청나라는요, 9년 전에 1627년 후금 시절에 조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습니다. 전쟁이 일으니까 조선 어디로 갔었어요? 조선의 왕. 그쵸. 자기네들이 바다에서 약한 거 알고 바로 강화도로 도망가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아요. 강화도 가는 길부터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인조는
광화도로 갈 수 없게 되자 길을 돌려서 반대편에 오늘날 경기도 성남시인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약 40일 정도 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힘 차이가 너무나도 벌어져 있습니다.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요. 결국 우리 조선은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롯데 잠실 여러분들 그 롯데월드 좋아하죠? 거기 그 근처에 삼전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3번 절하고 땅에다 머리를 9번 조아린 아주 굴욕적인 항복 끝에 병자호란은 조선의 패배로 끝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청가의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외란과 호란의 흐름을 살펴봤고, 이거는 교과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호란의 주요 전개 과정이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란과 호란을 한번 쭉 이야기해 봤습니다. 혹시 호란과 관련된 질문할 사람 있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외란과 호란에 대해서 배워본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나? 카우스로 퀴즈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개의 퀴즈가 있고요. 같은 정답이라 하더라도 더 빨리 맞춘 사람이 정답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중요한 문제는 선생님이 점수 2배 이벤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2배라고 나와 있는 문제는 좀 더 열심히 맞추셔야겠죠. 자, 그래서 1, 2, 3등한 친구는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QR코드나 혹은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와 주세요. 모두 들어왔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시작하고 문제 푼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씩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조선은 건국 이후 임진왜란 발발 전까지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다. 맞으면 참, 틀리면 O. 정답은 그렇습니다. 참. 자, 선생님 아까 시작부터 얘기했었죠. 1392년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겪을 때까지 조선은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1번 문제 여러분들이 처음 부분은 집중 잘했나봐요. 다 맞췄네. 좋습니다.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일본의 전국시를 통일한 인물. 자, 잘 봐야 됩니다. 비슷한 보기 있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 시입니다. 자, 일본 오다 노부나가는 누구냐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사람이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기 문제 나와 있듯이 일본의 전국시를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군인이었고요. 히데요리는 누구냐면 아까 이 히데요시의 어린 아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저 어린 아들과 정권 싸움 끝에 승리해서 도쿄의 에도 마포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조선은 일본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선생님 아까 뭐라 했었죠? 그렇죠. 의견이 엇갈리는데 선조는 결국 준비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초반에 밀렸었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자, 선조는 전쟁이 발발하자 왕으로서 끝까지 수도와 백성들을 지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우리 3번 문제 좀 전 문제 이해하시면 풀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초반에 너무 밀린 나머지 선조는 끝까지 한양을 지켰던 게 아니라 여차하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의주까지 피란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임진왜란의 전사를 뒤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던 수군을 이끌던 장수의 이름은 대표 전투 한상대천. 자, 여러분들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리면 선생님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순신 장군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모두 맞춰가지고 선생님 아주 뿌듯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일본과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휴전협정을 했습니다. 이 휴전협정의 결과는 어땠나요? 네, 정답은 점유제란. 선생님이 아까 조선 땅의 절반을 요구하고 명나라의 황년을 일본의 정실부인이 아니라 후비로 보내라고 하면서 조선도 명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니까 결국 협상은 실패해 끝났고, 휴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렇죠. 다시 싸우죠. 그래서 다시 싸웠던 전쟁, 점유제란이 정답입니다. 자,
자, 다음은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란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전쟁에 참여했던 조선과 명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됐나 확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정답은 일본 내에서 정권이 교체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조선의 발전 불가능하죠? 우리 땅에서 싸우면서 사람도 많이 죽고 우리 땅이 많이 망가지는 피해가 가장 크다고 얘기했었고,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준 건 너무 고맙지만 너무 많이 도와주면서 오히려 국력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선의 왕이 백성들 외면하고 의주까지 떠나면서 신분제도가 좀 흔들리고 동요된다고 얘기했었죠. 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어린 아들 히데요리와의 싸움 끝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해군의 외란 피해 극복을 위한 정책 중 옳지 않은 것은? 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중립외교,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펼쳤었고 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곽도 보충했다 했고요. 또 나라의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토지 문서 다시 정리하는 등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제 강성해지는 후금을 두고 이렇게 대놓고 명나라 편만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중립외교를 펼쳤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란 중 인조가 피란을 떠난 곳은? 자, 1번 연평도, 2번 경기도, 3번 강화도, 4번 백령도. 아, 좋아요. 선생님은 경기도 안 나온 거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자, 인조가 피란을 떠난 것은 강화도였죠. 아무래도 이제 기병 위주의 후금군이 바다에서 싸우는 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섬이었던 강화도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청해 군신관계의 요구 거절로 인해 발발한 전쟁은 무엇이었나요? 자, 청 들어갔다고 아무거나 막 누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했던 전쟁은 바로 병자호란 1636년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병자호란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1번 강화도의 피란 성공이었습니다.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청나라가 병자호란 때는 똑같은 거 안 당한다고 했죠. 강화도 간의 길부터 막아버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돌려서 경기도 성남시의 남한산성에 들어갔고 거기서 싸웠지만 힘 차이가 너무 나게 되면서 인조가 항복을 하면 전쟁이 끝났고 이로 인해 우리는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란과 호란은 조선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OX.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2문제 모두 푸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기 1, 2, 3등 나와 있는 친구들은 좀 이따 수업 끝나고 선생님 찾아오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왜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선의 역사를 쫙 일자로 펼쳤을 때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던 1392년부터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주던 시대는 1910년입니다. 자, 이 전쟁, 이 기다란 500년의 시간 중에 우리가 오늘 배웠던 조선의 전쟁들은요 다 이 가운데 시기에 몰아서 일어납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 1627년에 정묘호란, 1636년에 병자호란. 전쟁은 거의 다 이 가운데 시기에 몰아서 터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국 이래 200년 동안 전쟁은 거의 없었다라고 했고 이 뒤에 전쟁은요 있긴 있어도 되게 좁은 지역에서 짧게 일어났던 전투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땅에서 싸웠던 남의 나라 전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운데 시기에 우리가 겪었던, 우리 백성들이 겪었던 이 전쟁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를 조선의 딱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이 앞부분을 조선 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뒷부분, 전쟁 뒷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조선 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전쟁까지 전쟁의 이야기를 모두 마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조선 후기부터 갈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정치의 변화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오늘 선생님이랑 이야기한 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먹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